뉴욕 증시가 높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 채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미국과 해외 언론들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됐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60일 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LA 카운티 아동시설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에 당국이 4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들의 차량 탑승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LA 시내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단속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첫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밤사이에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이 빠지는 등 뉴욕 3대 지수 모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틀 새 낙폭이 10% 안팎에 이릅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3.9%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3월 일자리가 전문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22만 8천 개 늘었다는 발표에도 관세로 인한 부담감을 떨치진 못했습니다. 전날 장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만큼인 34%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관세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꽤 높다며 물가와 경제에 대한 영향도 그만큼 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알 수 없어 금리 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t is now becoming clear that tariff increases will be significantly larger than expec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he size and duration of these effects remains uncertain. 금리 선물 시장은 경기 위축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는 관두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연준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중국이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반격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10일 낮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상호관세율과 똑같은 수치로 보복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美方做法不符合国际贸易规则，严重损害中方的正当合法权益。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해온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히토류 수출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중히토류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을 엿새 뒤로 정해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져 수출에 타격을 입는 건 중국으로서도 부담입니다. 유럽연합도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도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이 불발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헌재의 결정으로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의 불확실성이 종결됐다고 평가하면서 검찰 출신 정치인이 명예로운 지위에서 추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위기로 인해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이 방향을 잡지 못한 데 있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엎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는 중대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 뇌물, 횡령, 권력 남용과 관련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외교 기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했던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의 길을 열었다며 새 지도자는 국내의 심각한 분열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증가하는 갈등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보도하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중 체포되거나 기소된 첫 대통령이라는 점도 조명했습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흥분한 군중들이 헌재 인근으로 몰려들면서 충돌이 빚어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탄핵 선고 당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큰 충돌도 인명피해도 이번만큼은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의 대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원을 100% 동원했고 헌재 인근 반경 150m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이른바 진공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거쳐오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을 발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반발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때려치자 경찰 체포에 앞서 주변 시민들이 먼저 말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교통 정리를 돕는 등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행진할 때 뭐 그거 하고 좀 위협하는 사람들 오면 말리고. 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전국에 내렸던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가포 비상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을호 비상을 유지하며 주말 집회 등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앞으로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흘 안에 대선일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월 10일 파면 선고 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실시됐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 충분한 후보 검증과 국민 참정권 보장 등을 고려해 60일을 다 채운다면 이번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6월 3일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식 후보 등록일은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선거 5일 전인 5월 29일과 30일로 예상됩니다. 다만 6월 3일엔 대입수능 모의평가 등이 예정돼 있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경선 규칙 협의 등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선일의 공휴일 지정과 투표 마감 시간 역시 권한대행이 결정하는데 2017년 조기 대선 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어제 사우스 LA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사우스 LA 105번과 110번 프리웨이 교차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상을 입은 올해 34살 사이먼 카스텔라노스는 은색 토요타 코롤라 차량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총탄 자국이 있어 총격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목격자나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아동시설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당국이 4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A 카운티는 1959년부터 6,800여 건의 성폭력 피해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40억 달러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카운티 감독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으면 2020년 발효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법에 따라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이 해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1980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LA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청소년 시설과 2003년 폐쇄된 맥클레런 아동센터에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1,200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베커러 그룹은 LA 카운티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소송 합의가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용이 드는 합의로 향후 몇 년간 카운티의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카운티는 공공비축기금에 있는 현금과 판결 의무 채권 발행, 부서 예산 삭감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 차량 탑승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LA 시내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단속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화되는 교통법규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 카시트 의무 착용 기준을 나이와 키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일 기준 8살이 되지 않았거나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이면 부스터 시트에 앉아야 하는데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B 435 법안은 어린이 차량 탑승 시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역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부스터 시트 의무 연령을 8살에서 10살로 높이고 13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앞자리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앞자리 탑승의 경우 5가지 세부 기준을 정했는데 좌석에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이 굽혀져야 하고 안전벨트 상단은 어깨와 가슴을, 하단은 허벅지를 감싸야 합니다. 법안은 이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최대 16살까지 앞자리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벌금 $20, 재차 위반 시에는 $50가 부과됩니다. The five-step test was designed to consider the varied internal dimensions of vehicles, which the previous height criterion cannot address adequately. Many children from 8 to 10 fail this test. 법안은 지난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만간 본회의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LA 시내버스 전용 차선 단속 프로그램. 버스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로 버스 차선을 주행하거나 주정차한 차량을 적발해 단속 티켓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LA 이스트가 교통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난 2월 한 달 동안 5,500건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시행 전 월 평균 570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LA시 교통국가 메트로는 한인타운 윌셔가를 오가는 720번과 타운 서쪽 라브레아길 남북을 오가는 212번 노선 외에도 지난달부터 70번과 910번, 950번 등으로 단속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또 향후에는 120개 전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트로는 위반 시 벌금이 $293라는 내용을 담은 쇼츠 영상을 제작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훈민정음 정체성과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훈민정음 기념사업회가 LA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의 학문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반나절이면 익힐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놔두고 한자를 배우려는 자는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과인은 적어도 조선의 인재라면 자국의 문자를 익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일과 지난 2008년 방송된 KBS 대하드라마 대왕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가 이뤄질 때까지 세종대왕의 노력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시청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당초 28개의 나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4글자가 사라진 24자만 남아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보유한 28자를 다시 기억하고 한국 고유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단체인 훈민정음 기념사업회가 지난 주말 LA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활동해 왔습니다. LA를 방문한 기념사업회는 미국의 주요 한인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후손들에게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역사가 제대로 써있어야만이 우리 후세들이 바로 배우고 또 바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인들의 정체성, 한인들의 혼, 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해놓은 정말 귀한 거를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또 잘 보존해서 잘 이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널리 활용하는 방안도 기획됩니다.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행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매년 캘리포니아주 한복의 날 기념식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JK 모델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한복과 한글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저희가 서로 미국과 한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알리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방문에서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 해외 공동 추진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양국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훈민정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7일까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곳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LA 경찰국은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웨스턴 애비뉴와 센츄리 블러버드에서 밤 11시까지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6일인 일요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미션 지역에서 DUI 순찰을 강화합니다. 6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시가와 퍼시픽 애비뉴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집중 단속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인 7일에는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LA 한인타운 올림픽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불법 운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순찰과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는 지역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율이 높은 곳으로 경찰은 DUI 혐의로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 외에도 평균 13,500달러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도 인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뿐 아니라 마리화나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어 모든 운전자가 DUI에 적발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6일 일요일 LA 한인타운부터 헐리우드까지 차 없는 거리의 날 시클라비아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6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차량 통행 통제는 행사 전후 2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통행 통제 구간은 윌셔 블루버드, 버먼트 애비뉴부터 웨스턴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웨스턴 애비뉴는 윌셔부터 산타모니카 블루버드까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는 웨스턴부터 바인 스트릿까지 이어집니다. 바인 스트릿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헐리우드 블루버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시클라비아는 일부 거리를 차단해 보행자와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선교단체 러빙워십이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 힐링 콘서트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획된 힐링 토크 콘서트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배우 허준호,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작곡가 주영훈 씨가 함께할 예정으로 러빙워십은 이번 힐링 콘서트를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치유받길 원하고 K-팝 인기에 힘입어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 다양한 KCCM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러빙워십 힐링 콘서트는 2,6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올해 더 많은 한인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